포르쉐는 늘 가장 완벽한 고급차 브랜드로 불렸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포르쉐 911이죠. 60년 넘게 같은 라인업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라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수익성도 넘사벽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5%를 훌쩍 넘길 정도였는데 이건 다른 대중 자동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했죠. 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장 직후 시총이 유럽 자동차 기업들 중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야말로 독일 최강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지만 지금은 포르쉐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25년 3분기 영업 손실만 무려 11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한 방에 올해 1,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99%나 감소했고 두 자릿수를 자랑하던 영업이익률도 0.2%로 축소된 상황이죠. 당연하게도 주가도 연달아 추락했고 포르쉐는 결국 독일 대형주 지수인 닥스에서 강등되는 구려까지 당했습니다.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포르쉐의 CEO를 맡으면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올리버 블루메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죠. 도대체 포르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완벽했던 브랜드 포르쉐가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침몰 위기에 놓였는지 그 이야기의 매듭을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침몰 중인 고급차 포르쉐입니다. 우리가 아는 포르쉐는 늘 흔들리지 않는 고급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회사는 부침이 상당히 많은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2차 대전 직후 물자 부족과 경제 제약 때문에 가벼워야 한다는 철학 아래 태어났죠. 그래서 작은 엔진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뽐냈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당시 유럽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의 포르쉐라는 명성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얼굴 911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아는 포르쉐가 완성된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포르쉐의 장인 정신은 시간이 지나자 비효율 덩어리가 됐던 겁니다. 80년대의 포르쉐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회사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1992년 CEO로 부임했던 벤델린 비데킹이 칼을 빼들었던 거예요. 우선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일본 컨설턴트를 불러서 토요타식 린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911보다 저렴한 엔트리 모델 박스터를 출시하면서 서로 다른 모델이 부품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다행히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어요. 덕분에 포르쉐는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대당 순이익 세계 1위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포르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쉐의 수익 구조가 여전히 스포츠카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2000년대 포르쉐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SUV 카이엔의 출시였죠. 당시 포르쉐의 팬들은 이건 포르쉐가 아니다 라면서 크게 반발했지만 카이엔은 출시되자마자 전체 포르쉐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현금 인쇄기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포르쉐는 또 한 번 재무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로 들어가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때 그룹사와 R&D를 공유하다 보니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주요 부품과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폭스바겐은 80년대부터 상하이 자동차 제1자동차와 합작사를 만들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는데요. 이 덕분에 포르쉐는 중국 시장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포르쉐는 폭스바겐처럼 중국에 생산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메이드 인 저머니를 고집했던 건데 이 전략이 꽤나 잘 먹혔던 거예요. 실제로도 21년 포르쉐가 판매한 30만 대 중에서 9만 5천 대가 중국에서 팔렸을 정도니까요.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포르쉐는 중국 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선정하고 이 기세로 2022년에는 상장까지 성공하면서 한때 유럽에서 가장 시총이 큰 자동차 회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국 의존도가 포르쉐의 큰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2020년대 초까지 포르쉐가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폭스바겐과의 플랫폼, 부품 공유 덕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토대로 중국 업체들이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할 때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제조 기준과 품질 노하우를 전수했는데 그 덕분에 생산 역량이 급상승했던 거죠. 마치 애플이 중국 공급망의 기술을 전수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 실력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것과 거의 동일한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벤츠, BMW 등 다른 독일차 그룹도 같은 문제였죠.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독일차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으로 중국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외형만 놓고 보자면 중국차나 독일차나 그게 그거였던 겁니다. 물론 핵심 부품과 튜닝 등에서는 독일 기업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가 없었지만 문제는 전기차였죠. 전기차에서는 사실 이 100년의 노하우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의 경쟁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제로백이 몇 초냐, 코너링이 어떻냐가 핵심이 아니었죠. 이제 중요한 건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경험이거든요. 여기서 포르쉐의 약점이 보이는데 포르쉐의 고객 연령층을 한번 보자고요.
2018년 기준 독일, 미국의 포르쉐 구매자는 평균적으로 50대입니다. 반면 중국은 평균적으로 36세이고 거기다가 여성의 비율은 무려 47%죠. 즉 중국의 포르쉐 고객은 젊고 디지털에 익숙하면서 소프트웨어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다 보니까 자율주행, 음성인식,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포르쉐가 자랑하는 제로백이나 코너링 성능 같은 하드웨어 성능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문제는 포르쉐와 폭스바겐은 이 분야에서 중국 기업보다 확실히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으로 포르쉐의 제품 일정까지 줄줄이 밀렸던 건데요. 이 때문에 포르쉐의 전략 모델이던 마칸 EV까지 출시가 1년 이상이나 지연됐었죠. 반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속도전을 통해서 신차 개발 기간을 확 줄여버렸는데 이게 또 포르쉐와 비교되면서 대응력이 더 뒤처져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의 SU7, 지커,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더 뛰어난 성능과 더 좋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차값은 타이칸의 반도 안 했었죠. 포르쉐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포르쉐 헤리티지만으로는 차값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포르쉐가 202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의존도가 역풍이 되어서 중국 시장에서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인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전략에서 발생한 모순이죠. 기억하세요? 코로나 이후 고급차 시장은 완전 판매자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고급차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은 계약을 해도 인도받기까지 거의 1, 2년이 걸렸다 보니까 사실상 시가로 판매되기도 했고 중고차 값이 신차를 넘어서는 현상도 벌어졌었죠. 이때 포르쉐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자주 쓰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더 강화해버립니다.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세요라고 했던 거죠.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포르쉐가 점점 페라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사실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포르쉐가 따라갔던 페라리의 길이 포르쉐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페라리는 연간 1만 4천 대만 팝니다. 공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희소성이 브랜드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포르쉐는 연간 31만 대를 판매합니다. 이게 대중차 브랜드에 비하면 적은 편이긴 하지만요. 페라리보다는 20배 이상 많이 파는 브랜드가 페라리의 희소성의 전략을 따라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중국 시장의 판매 비중을 봐도 잘 보입니다. 포르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판매 비중이 급감해서 그렇지 2010년대 후반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 시장이 전체 판매량의 30%를 넘길 정도로 최대 단일 시장을 차지했거든요. 그 반면에 페라리는 중국, 홍콩, 대만 시장이 겨우 10% 미만에 불과했죠. 포르쉐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았던 건 신흥 부유층을 타겟으로 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포르쉐가 슈퍼 럭셔리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고성능 스포츠카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르쉐는 페라리처럼 비싸게 팔면서도 판매량은 대중적인 수준을 지향했다는 건데 이건 완전 모순인 거죠. 그리고 이 모순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폭발합니다. 포르쉐의 미국 주요 딜러 중 하나인 더 컬렉션이 포르쉐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포르쉐 측에서는 미국 주요 딜러들에게 포르쉐만 파는 전용 쇼룸을 만들라고 했는데 더 컬렉션 측에서 그걸 거부하니까 포르쉐 측이 차량 인도를 제한하고 물량도 줄여버렸던 거죠. 결국 전용 쇼룸을 통해서 페라리화를 밀어붙이던 포르쉐와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딜러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터져버렸던 겁니다. 이 사건은 포르쉐가 만든 모순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약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점이죠. 포르쉐는 전기차 개발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판매된 포르쉐 중에서 전기차는 겨우 12.7%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전략도 급격하게 틀어버렸죠. 새로운 전기 SUV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다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EU의 자동차 규제 강화로 판매 공백까지 생기면서 포르쉐의 본진인 독일 시장 매출이 17%나 역성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3분기 11억 달러 손실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포르쉐는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를 모으는 인물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마이클 라이터스 신임 CEO죠. 포르쉐의 CEO 비서로 시작해서 페라리 CTO, 맥라렌 CEO를 거친 인물인데 이건 포르쉐를 잘 알고 외부 관점까지 가진 사람이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의 복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 요소는 미국 시장이죠. 중국 판매는 확 줄었지만 미국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 시기 들어서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르쉐에게 좋은 신호죠. 물론 위기 상황에 등장한 CEO들이 매번 성공한 건 아닙니다. 라이터스 역시 성과 없이 물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포르쉐는 과거에도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뒤집는 혁신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